여기 기적처럼 과거로 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남편 서태성과 이혼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 몰래 첫사랑 강몽규를 회사에 입사시키고 심지어 재무팀장으로 특혜 승진시킨 사실 때문이었죠. 그 여자 때문에 저는 서태성과 결혼 생활 중 가장 크게 싸웠고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직후 저는 병원으로 가 뱃속에 3개월 된 아이를 지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제가 1988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서태성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긴 다리를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은 희미한 연기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임신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10수년간 이 냄새를 맡아와서인지 저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연기를 뱉어내던 서태성은 소리를 듣고 저를 돌아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싸늘했지만 손에 들린 담배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였죠. 뱃속의 것을 모두 개워낸 후에야 저는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젊고 생기 있는 제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발코니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난간에 기댄 서태성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나른한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태성 씨, 우리 이혼해요? 내일 아침 10시에 구청에서 만나요? 더는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고요.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강몽규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그 여자 때문에 당신과 더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남은 인생을 당신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럴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서태성이 여전히 침묵하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서 아이 지울 거예요. 우리 그냥 좋게 헤어져요. 이혼하고 나면 당신이 강몽규를 만나든 회사에 있는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에 서태성은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잠시 후 담배를 비벼 끄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법, 당신한테는 안 어울려. 저는 그와 다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라고 짧게 답하고는 낡아서 해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은 서태성은 미소를 거두고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양지, 그만 좀 해. 나와 강몽규가 떳떳하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당신 모습 정말 역겨운 거 알아? 회사는 지금 중요한 시기야. 당신이랑 애들 장난 같은 거 할 시간 없어. 그리고 지금 당신은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내 아이까지 지우겠다고. 누가 당신한테 그런 배짱을 줬지? 그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를 향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서태성 씨, 당신이 뭐가 제일 싫은지 알아요? 바로 그 잘난 척,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전생에서도 서태성은 늘 강몽규와 떳떳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회사 직원들의 가십거리, 우연을 가장한 술잔 돌리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남자는 원래 그런 애매함을 즐기는 존재이고 서태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심호흡을 한 뒤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반드시 할 거예요. 아이도 필요 없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저는 분명 잔인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서태성에게 두 번 다시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생에서 저는 서태성이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가 저를 쫓아다니고 결혼한 이유는 단지 그의 마음속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강몽교가 그와 공장장 아들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자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때의 저는 18,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방직 공장의 꽃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선망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서태성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에 제 감정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몽교가 이혼하자마자 그는 친구라는 핑계로 그녀를 회사에 들였고 우리가 살던 사태까지 그녀에게 내주었습니다. 월세를 받는다고 했지만 제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죠. 그는 그녀를 세심하게 챙겼고 그녀 앞에서는 담배도 참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온갖 화려한 자리에 데리고 다니며 파트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존재를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강몽교를 서태성의 유능한 조력자이자 그의 영혼의 단짝으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사고로 죽고 다시 태어난 이 순간에도 그는 그녀와 함께 파티에 참석해 그녀의 인맥을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서태성의 마음속에서 저는 그저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 그의 아이를 낳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강몽교야말로 그의 곁에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그의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참을성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양지, 넌 지금 복에 겨운 거야?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이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임신 후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둔 것은 서태성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바빴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태성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에서 빈둥거리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감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불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그래야 당신도 당신한테 완벽하게 의존할 그런 여자를 찾지? 서태성은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죠. 내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대신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지나 마. 그가 회의 핑계를 대고 떠나려 할 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가기 전에 이 합의서에 사인부터 하고 가. 이혼 합의서를 본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양지,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대단하죠. 서태성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왜요? 저를 떠나기가 아쉬운가요? 착각도 자유진. 서태성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고 특히 저에게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망설인 이유는 제가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죠. 결국 제 도발에 넘어간 그는 이혼 합의서에 거칠게 서명했습니다. 후회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저는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막 잠에서 깬 듯한 그의 목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몽교의 목소리였습니다. 양지, 그만 좀 해줄래? 어제 밤새워서 겨우 큰 계약 하나 따냈어. 지금 정말 피곤해.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비꼬았습니다. 피곤하겠지? 침대 위에서 피곤할 만큼 열심히였나 보네. 서태성, 이혼하기로 했으면 좀 참지 그랬어. 꼭 이렇게까지 나를 역겹게 만들어야 해? 제 말에 구청 직원은
동료와 눈을 맞추며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서태성도 인내심을 잃은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지, 너 뱃속의 아이를 무기로 나를 협박하는 거잖아. 내가 아이 때문에 너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지? 뱃속의 아이 때문에 내가 충분히 봐줬어. 더는 선 넘지 마. 정말 질리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감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아이, 어제 오후 3시에 이미 사라졌어.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강몽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서태성이 그녀를 밀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 후 구청에 나타난 서태성은 술과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양지, 내가 어떻게 감히... 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못해? 밖에서 첩질한 건 당신인데. 그것도 과거에 당신을 버렸던 여자랑. 당신 같은 머저리에 비하면 내 행동은 세 발의 피지. 그런 일 없다고 했잖아. 강몽교 승진은 그녀의 능력이 우리 회사 조건에 맞았기 때문이야.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사택,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커플처럼 맞춰 입은 옷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 씌운 게 하나라도 있어? 서태성은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특유의 날카로움을 되찾으며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 때문에 내 아이를 지웠다고? 양지, 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당신은 강몽교를 잊지 못하면서도 저와 결혼했고 제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동안에도 그녀와 끊임없이 엮였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결국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서태성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제가 뒷걸음질 치자 다가오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태성 씨, 제발 나 좀 놔줘요. 지금 당신 모습 정말 끔찍하고 역겨워. 자존심 강한 서태성은 제 말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여기서 이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이혼 절차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손에 쥔 서태성은 어두운 얼굴로 돌아서 떠났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은 뒤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혼 후 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강몽교가 살던 사택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곳이라 찝찝했지만 이 집은 몇 년 후 양주시의 집값이 폭등할 것을 생각하면 현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공장에 퍼지자 강몽교는 모르는 척하며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건장한 남자 몇 명을 고용해 그녀의 짐을 집 밖으로 던져버리도록 했습니다. 멈춰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강몽교는 마당에 널브러진 자기 짐을 보고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건 주거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줌마, 비켜주세요. 우리도 일하는 중입니다. 어머, 상간녀 오셨네. 일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팔짱을 끼고 방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상간녀 아니에요. 우린 떳떳해요. 왜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강몽교는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가식 떨지 마. 내가 서태성의 상간녀가 아니면 왜 이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았는데? 제 말에 구경하던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서태성 온다. 며칠 못 본 사이 서태성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몽교를 편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양지,
꼭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했어? 그럼요. 저 여자가 내 집에 살았다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강몽교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태성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하지. 그리고는 강몽교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몽교야, 내가 더 좋은 집 알아봐 줄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서태성은 저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며 그녀와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역겨운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들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떠나기 전 서태성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서태성과 재결합하라고 닥달하셨습니다. 전생과 똑같은 반응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어요? 아이까지 지웠는데 어떻게 다시 합쳐요? 엎질러진 물은 주울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며칠 안에 저 양주 떠날 거예요. 서울 가서 새로 시작할 겁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과거 절친이었던 나니를 찾아가 방직 공장에서 옷을 몇 벌 떼어 서울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나니는 저를 응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됐어. 넌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해. 그녀의 한마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처 새로 생긴 마트에서 저는 우연히 서태성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아부하듯 물었습니다. 태성이 형, 진짜 강몽교랑 결혼할 거예요? 두 사람 관계, 뒤에서 다들 말 많던데. 서태성은 담뱃갑을 쥔 손을 잠시 멈칫하더니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헛소리 마, 나 걔랑 아무 사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친구가 맞아요. 이혼녀가 형한테는 안 어울리죠 라고 말하자 서태성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더러 이혼녀래. 상황을 파악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 부인이랑 재결합하시게요? 서태성이 반박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이 버릇만 나빠진다고. 고생 좀 시켜야지. 서태성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다 지치면 알아서 나한테 돌아오겠지? 난 기다려줄 시간 충분하니까.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서울에서 저는 이모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얻어 노점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된 생활이었지만 남쪽에서 가져온 옷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저는 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신이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희야, 너 서태성이랑 강몽교 얘기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내가 떠나고 강몽교가 사모님 자리를 꿰차려고 서태성한테 엄청 들이댔나 봐. 근데 서태성이 계속 냉랭하니까 글쎄 약을 썼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서태성은 병원 신세지고 강몽교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망신당했대. 지금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한대. 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서태성 회사, 사업 중심을 서울 쪽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있어. 너 걔랑 엮이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설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 30만 원만 붙여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멋을 아는 이모의 손에 이끌려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외출했습니다. 회색 터틀넥에 검은색 코트, 짙은 청바지와 앵클부츠. 이모가 제 귀걸이를 진주 귀걸이로 바꿔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야.
이 몸을 낭비하지 마. 맞아요. 이모는 정말 센스가 좋으세요. 옷가게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저는 문 앞에서 서태성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다가와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새 목표라도 생겼나 보지? 그렇게 활짝 웃더니 날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는군. 내가 그렇게 싫어. 그의 눈빛은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흉흉했습니다. 저는 저항을 멈추고 그가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이성을 되찾은 서태성은 제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맞추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희야, 나 후회해. 너랑 이혼한 거 정말 후회해. 아이 문제는 이제 상관없어. 우리 재결합하자. 아이는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아니면 말아. 내가 결정해. 내가 일하고 싶다면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전생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태성 씨,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남남이라고요. 당신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난 정말 후회한단 말이야. 지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알아. 하지만 날 믿어줘. 난 단 한 번도 널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강몽교 일은 그냥 내 유치한 자존심을 채우려던 어리석은 짓이었어. 이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내가 너랑 결혼한 건 그냥 널 좋아해서였어. 다른 이유는 없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 그를 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든 말든 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희 씨.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강지환 교수님과 그의 4살배기 딸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서태성의 눈에는 분노가 스쳤고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벌써 새 남자라도 생겼나 보군. 양지, 고작 저런 중고품 때문에 나를 거절해? 남의 애 엄마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정말 저급하군. 서태성의 모욕적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당당하게 그를 마주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차라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주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지언정 당신 곁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제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강지환 교수님에게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전 남편이에요. 그 사람을 떼어내려고 일부러 심한 말을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요. 괜찮습니다. 지환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에 와서 알게 된 대학 교수로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환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지희 씨, 아까 하신 말씀. 그가 말을 끝맺기 전에 저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눈 온다. 저는 손을 뻗어 차가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야 이렇게 하얀 눈을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 곧 이사 가요.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장사하려고요. 앞으로는 이쪽에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소희는 워낙 예쁘고 귀여우니까 아저씨가 잘 챙겨주세요. 지환 씨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희의 주머니에 두둑한 세뱃돈 봉투를 찔러주고 서둘러 이모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제게 지환 씨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모, 저는 재혼할 생각 없어요. 강지환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전 누군가의 아내나 특히 계모가 될 자신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친자식도 힘든데 남의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전 결혼을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머리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모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사업을 확장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서태성은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가 제게 입힌 상처는 진짜였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죠. 저는 물질적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만큼의 돈을 번 후, 정원이 딸린 큰 빌라를 사서 유유자적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태성으로부터 더 멀리, 완벽하게 벗어났죠. 그렇게 저는 20년 동안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45살이 되던 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태성의 가족들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의사가 그의 사망 선고를 내릴 때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했듯이 저는 평생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외전. 양지희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태성과 딸 서한이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방 안, 서태성은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양지희, 그만 일어나. 내가 돌아왔잖아. 내가 돌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강몽교를 이용해서 내 신경을 긁을 생각 따위는 안 했을 거야. 그 모습을 본 딸 아니는 분노에 차 아버지를 밀쳐냈다.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누구한테 가식적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아빠는 파렴치한 인간이야. 아니는 눈물을 흘리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엄마가 원했던 건 그저 남편으로서의 존중,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아빠는 뭘 했죠?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진작에 아빠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아니는 엄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하지만 흉측한 흉터를 가리켰다. 이거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산후우울증으로 자해했던 상처예요. 그때 아빠는 뭘 했죠? 엄마가 귀찮다고 아프다고 해도 무시했잖아요. 모두가 엄마를 괴롭혔어요. 양지희가 묻힌 후 서태성은 술에 절어 살았다. 3년 후 그는 힘을 잃었고 회사의 경영권은 점차 아니의 손에 넘어갔다. 아니는 경영권을 잡자마자 강몽교의 회사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몽교의 회사는 무너졌고 그녀는 서태성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그 사실을 안 아니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강몽교의 뺨을 때렸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항상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척하더니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나 보네. 아니는 서태성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남자는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야.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우리 엄마가 하도 잘 먹여놔서 이제 애도 못 낳는 몸이니까. 공짜로 시중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데 딸인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아니의 말에 서태성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넌 끝까지 날 믿지 않았구나. 아빠를 믿느니 돼지가 나무에 오르는 걸 믿겠어요. 아니는 결국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에서 우수한 정자를 기증받아 스스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 그리고 서태성은 아니에 의해 양지희가 살던 빌라에 감금되었다. 아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와 합장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부탁마저 무시했다. 평생 엄마를 역겹게 했으면서 죽어서까지 엄마의 윤회의 길을 더럽힐 순 없죠. 서태성은 깊은 후회 속에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와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양지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들은 이혼했고 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빙점이 되어 있었다. 서태성은 진심을 다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조차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양지희가 정말로 뼛속까지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끝.